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2,500호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보다 값이 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원금 회복조차 되지 않는 변액보험, 손실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4월 1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입주가 가능한 비어있는 영구 임대주택이 2,500호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고 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서울시 최경주 주택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구 임대주택 하면은 한번 입주하면은 평생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 유공자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주택 가운데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준공공 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런 임대주택들이 어떻게 각각 다른 건가요? 예, 그 종류가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등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예.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 지역의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조합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예. 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의 규제를 가해서 좀 더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 영구 임대주택 2,500호나 나왔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예,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 구 29개 단지 말씀하셨던 총 2,501호입니다. 예.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강서고요. 926호가 공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이 680, 강북이 380 네. 순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 SH공사나 LH공사 가보시면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네.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H공사 홈페이지나 LH공사 홈페이지. 예. 그 지역이 각각 다른 만큼 그 공급주택 크기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23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 경우도 예. 다양합니다. 예. 지역별로 공급되는 규모도 약간씩 좀 틀리고요. 예. 다 합해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주택 규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영구 임대주택 경우에는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좀 면적이 좁으니까 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것도 좀 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이 148만 원에서 422만 원까지 그렇게 범위고요. 예. 월 임대료는 35,900원에서 84,100원으로 저렴합니다. 예를 예. 들어 말씀드리면 월계 사슴 아파트 24제곱미터 형의 경우 예. 수급자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이 160만 원에 예. 월 임대료 35,900원이고요. 그리고 수소 6단지의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148만 원에 월 임대료 36,500원입니다. 예.
그 크기별로 가구 원수 구성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예, 가구 원수를 고려해서 공급 금연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근본 그 주택 공급부터는 기존보다는 보다 넓은 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2인 이하, 예.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 39제곱미터 미만은 3인 가구, 그리고 39제곱미터 이상은 4인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신청을 할 때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3인 가구다 해놓고 나중에 4인 가구가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인 가구인데, 그럴 경우는 다시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예. 옮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예. 아주 기준이 좀 엄격하고요. 예. 다시 만약에 4인 가구가 늘었다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3인 가구가 2인 가구에 해당하는 평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예. 뭐 이제 오히려 자격을 낮춰가지고 하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예. 높여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예. 맞추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선정이 되면은 곧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고 좀 예비 입주자가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월 23일 날 이 예비 입주자 분들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미 기존 대기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우선 입주한 후에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기다리면은 입주할 수 있습니까? 만약 공가가 있으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예. 기존 대기자가 없으면. 근데 보통 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석 달에서 한 9달. 예. 예. 그 입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확한 그 입주 신청 자격 기준이랄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예. 2014년 3월 31일입니다. 현재 예.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예. 특히 수급자 중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1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죠? 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네. 현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요.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있을 텐데, 어디로 연락해야 될까요? 예, SH공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예. 번호가 1600-3456이고요. 예. 그리고 3456. 그리고 LH공사 또 콜센터가 있는데요. 역시 1600-1004로 예.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LH공사 홈페이지나 SH공사 홈페이지를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번호는 없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1600에 3456 또는 1600에 1004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어떤 입주자들이 좀 더 빨리 입주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특히 영구 임대주택에 좀 유리한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정 기준에 이제 해당되셔가지고 네. 입주를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시 거주 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 원수, 그리고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 점수 순으로 예.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시면 기존 대기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도 예. 같이 이렇게 좀 이미 저희 공고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예.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거주 기간 이런 그 기준이 쭉 있는데 예. 그 기준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좀 사정이 딱 한 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 뭐 특별히 미리 임대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 영구 임대로는 아니고요. 예. 그럴 경우는 만약에 아주 그한 경우는 또 저희가 긴급 거주 지원이라든가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또 틀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최경주 주택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상속에 이르기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에셋 플래너의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5년 전에 보험 설계사인 대학 선배로부터 노후 준비를 위해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편으로 날아온 변액보험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50만 원씩 원금만 3,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아직 원금은커녕 특별계정 적립금이 2,900만 원 돈밖에 안 되더군요.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유지해 왔는데 5년이 지나도 원금이 되지 않고 있는 변액보험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지, 가만히 있다가 손실만 더 커지는 것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5년이 넘었는데 원금이 아직 안 됐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변액보험 먼저 이게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로 운영되어서요. 네. 보장 금액이나 해약 환급금 또 적립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 변액보험은 크게 보장성 변액보험과 저축성 변액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보장성이나 저축성 변액보험 모두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용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보장성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또 변액CI보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이 있는데요. 네. 주된 목적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액 종신보험 예를 좀 들어보면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1억 원을 보장받는 이런 보험에 가입하고 만약에 그 피보험자가 3, 40년 뒤에 사망한다면요.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장성 변액보험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보장 금액도 커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축성 변액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에 반해서 저축성 변액보험에는요,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 같은 보험이 있는데요. 네. 보장성 변액보험처럼 사고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한 보장보다는 오래 사는 위험,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 저축 상품으로서 절세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이나 질병 같은 보장을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은요. 주된 기능은 저축, 투자에 맞춰져 있는 상품입니다. 예.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보장성 변액보험이 일정 기간 지나면 저축 투자용 변액보험으로 바뀌는 그런 상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사업 비용이나 아니면 펀드 라인업 등의 상품 구조를 좀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목적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문의 주신 분은 지금 보장보다는 저축을 위한 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왜 아직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까요?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이 가입한 저축성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이 사업비 명목으로 차감되고 펀드에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예. 보험사마다 또 그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은요. 보통 월 보험료의 13에서 18% 정도가 사업비로 차감되고 투자되기 네. 때문에 펀드에 실제로 투자되는 보험료는 50만 원 중에 한 6, 7만 원 정도가 차감되고 약 42만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된 자금이 꾸준하게 10% 정도 수익이 나더라도 원금이 회복하기까지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되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저축성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는 최소 1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각오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보통 7년 또는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오래 투자될수록 저축성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효과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컨슈머 리포트를 통해서 변액보험의 저조한 수익률이 문제가 된 적이 좀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변액보험은 이렇게 태생 자체가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요. 5년, 10년 정도의 기간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되고 또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상품 구조나
펀드 유형 또 투입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서 수익률 계산에도 어느 정도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문의주신 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품 구조를 감안했을 때는 가입한 지 5년 정도 지나긴 했지만 아직 뜸이 좀 덜 든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원금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펀드로 투자된 자금의 수익률만 고려했을 때는 약 한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원래 변액보험 경우에는 원래 만기 같은 게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죠. 변액 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연금을 개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야. 지금 문의 주신 분이 가입하신 변액 유니버셜의 경우에는 펀드처럼 만기의 개념이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중단에 뭐 그만둘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한 10년 이상 네. 장기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 변액보험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변액보험 장점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첫 번째로 변액보험은 보험 상품에 돈을 넣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상품은 구매력을 잃지 않는 뭐 그런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은요. 가급적 해지가 어려운 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은 노후 자금으로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집을 사거나 차를 바꿀 때 펀드 계좌나 은행 잔고는 쉽게 깰 수 있지만 보험 적립금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강제 저축이 오히려 가능한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변액보험은 전 세계의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또 원자재나 리츠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절세 상품이라는 점이 또 장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비과세 기능이 있는 상품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잘만 활용하면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가입하는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는 사업비 부담 없이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좀 활용하신다면 초기 사업비 비중을 상당 부분 낮출 수가 있고요. 예. 또 목돈을 예치하는 경우에도 이 추가 납입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오히려 비용 면에서 거치식 펀드보다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금 전환의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 100세 시대에는 연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는데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 45세부터 연금 전환이 가능하고 또 종신연금을 선택한다면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저축성 연금을 나중에 연금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처음부터 그 연금형으로 드는 것보다는 수익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연금에 대한 그 기능이 주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또 자기의 투자 수익을 전부 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수익을 다 못 찾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축성 변액보험 여러 가지 장점, 뭐 단점, 뭐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효과적인 저축성 변액보험 활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저축성 변액보험은요 초기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공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기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운용 비용 절감 효과를 또 잘만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상품으로 장기 투자 상품으로 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전제는 기간에 맞게 가입하고 또 중간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효과적인 변액보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 상품의 특성에 맞게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최소한 13년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즘 변액보험은 대부분 중간에 찾아 쓸 수 있고 또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30년에서 50년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좀 큰 각오로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 부담이 없는 추가 납입 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기본 보험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3에서 18% 정도의 높은 사업비를 떼지만요. 네. 추가 납입을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동일한 절세 효과와 또 운용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담 없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처음 가입한 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황이나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펀드 변경을 해줘야만 좋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성훈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560억 원을 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모든 역과 전동차 25개 구청과 공영시장 그리고 학교와 기초생활수급자 2만 가구, 복지시설 160곳이 교체 대상입니다.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금반지를 껴본 뒤 그대로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24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금은방을 돌며 모두 12차례에 걸쳐 금반지 18개를 훔친 뒤 팔아 1,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석탄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고무 부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앞으로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드러난 유기 확대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유기학대죄는 가중처벌 시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3년,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문자 들어온 게 있는데요. 8188번으로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여자 쪽에서 계속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법원에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이제 절차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 양 당사자가 이제 이혼 자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과 예. 어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예.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둘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법원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 둘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렇게 한쪽이 안 나온다는 의미는 본인은 협의해서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없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협의 이혼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결국에는 이제 소송 절차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다음 사연입니다. YTN 수도권투데이 참여마당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세를 놓으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고 가계약금 150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진행 중이니까 다른 곳에 전세를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또 가계약을 세입 예정자가 취소할 경우에 150만 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예정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한 달이 지나자 15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150만 원을 안 돌려주면 가압류와 지급 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15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입 예정자가 제 아파트에 가압류의 법적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세입 예정자인 분이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제가 대응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내용인데요. 네. 가계약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제 흔히들 이제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그 부동산 매매나 아니면 임대차 이런 경우에 흔히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 뭐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뭐 가계약이라는 뭐 법률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임시로 좀 묶어둔다는 그런 취지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상과 금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특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향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 본 계약이 그 마무리가 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예.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예. 그 집을 구하는 사람이거나 이제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지 또 그것을 찾는 와중에 이것이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예. 묶어둔다는 의미로 해서 이제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매매나 임대의 예. 목적물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그 금액도 어느 정도 특정이 매매 대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가계약금은 한마디로 일반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입자 같은 분은 본인이 이제 이것을 포기하시게 되면 네. 사실 그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금의 성격으로서 사실 돌려받기가 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돈은 주인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내용 증명이 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내용 증명을 주고받을 수 있나요? 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분들이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내용 증명은 내가 저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편지와 내용 증명의 다른 효과는 내가 특정한 날짜에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우체국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편지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그걸 뭐 잃어버린다면 정말 편지를 보냈는지 그런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었는지 예. 사실 그거를 밝힐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근데 내용 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내용 증명 사본이 우체국에 한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남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앞서 그 계약금은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처럼
그 궁금한 내용이 이제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였는데, 이거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예.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 사실 반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뭐 세입 예정자가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예. 뭐 제대로 대응만 하면은 뭐 그때 문제될 건 없겠네요. 예, 막 뭐 가압류를 하겠다, 뭐 법적 조치를 밟겠다라고 뭐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사실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미지수고요. 그렇군요. 뭐 소를 통해서 150만 원 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서 예, 의무는 면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1890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구직 활동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실격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승소 권고를 받았는데 노동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실업급여. 예, 지금 이런 실업급여라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퇴사를 하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에 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 지급이 되는 급여이고요. 예.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해야 예. 됩니다. 예. 어떤 뭐 면접을 받았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예. 노동고용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또 이게 승소, 예.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소송을 하셔서 노동고용부의 그 실업급여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예.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사연입니다. 9119번인데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형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형은 투자자한테 제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입금 사실을 몰랐고요. 그런데 공사가 잘못되면서 투자자가 형에게 돈을 못 받자 저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사업했던 사람이 그 투자자한테 소송비까지 지급해줬고요. 그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승소했고 제가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미 저는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투자자에게 소송비까지 내준 형의 동업자에게도 배신감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네. 사연인데 우선 통장을 이렇게 형한테 빌려주는 게 가능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전자금융거래법상 예.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를 해주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대가를 받고 이제 넘겨주는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같은 예. 것을 말하는데요. 예. 지금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대가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형에게 한마디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친인척이라도 사실 이러한 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예. 사실 이렇게 조금 불의에 예. 피해를 입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건데 그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그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 돈은 형이 받은 건데. 네, 원래 이제 그 투자자나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네. 원래 채무자나 투자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예. 근데 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두 사람을 전부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채무자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당이득을 한 것 아니냐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주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단순히 이용한 것이고 예. 그 계좌의 명의자와는 실제로 뭐 만난 적이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주고받은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 단순히 명의만 그 계좌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문의 주신 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이제 경매로 넘어갔는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예. 제가 가능한 경우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예.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가집행을 해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상담자분이 1심을 뒤집고 다시 이겨서 결국에는 이기는 경우 예. 이런 경우를 좀 상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미 그 원고에게 어떤 일정 금원이 지급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이 끝나고 가집행이 들어오면 대개는 항소를 하면서 그 가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경매는 절차가 중단이 돼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게 되는데 아마도 이분은 그런 절차를 안 밟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인데 아마 전화가 연결이 된 것 같네요.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예, 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김은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징계가 노사가 합의하에 징계가 된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그 노동위원회라든가, 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 회사에서는 합의하자, 화해하자고 얘기를 해서 화해를 해줬는데, 결국은 회사에 와서 알아보니까, 문서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그 부당징계가 맞고, 또 이 문서를 변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노동위원회라든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 그러니까 심판부에서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제가 좀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나는 이건 좀 개인적으로 명예가 실추가 됐으니, 좀 사과문을 게재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했는데 회사가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예, 그렇네요. 예, 지금, 이런 경우에 사실 한마디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요. 네네네. 예, 지금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지금 노동청에서는 당연히 이제 못 받은 급여를 지급하라라고 했을 거고요. 예, 1차, 노동위원, 서울,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징계로 보인다 해서, 예. 이제, 원대 복직을 시키고, 예. 복귀를 시키고, 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회사는 그걸 거부를 했어요. 예. 거부를 하고 복직만 시켰어요. 임금은 주지 못하겠다. 복직을 시켜놓고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네. 이제 그런 법적으로 또 어떤 그런 응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자 그런 요구를 하기에 그냥 1개월 그러면 정직을 하고 나머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 주겠다. 그래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 이 문서 위조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예. 100% 부당징계가 맞는데 예.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문서가 변조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억울하다. 예. 나는 그럼 정직 1개월도 사실상 억울하다. 예. 회사가 고의로 어떤 그런
자기들한테 좀 바른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예, 예. 고의로 해고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과정이 온 건데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예. 그랬더니 화해를 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느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한마디로 지금 그 상담자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회사 측에 네.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는 그렇죠. 건데. 예. 왜냐하면 근데 지금 그러한 그 사제 광고나 이러한 네. 것들은 그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우리 그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군가에게 사죄할 네.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 그 네.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에 반해서 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한번 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사실 뭐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가 없고 본인의 예. 의사에 반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서가-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사가 사과를 하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받으셨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전적인 그 보상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당시에 이제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읽어보고도 제가 사인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무슨 사과문이냐. 예.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그 당시에 노사가 합의하에 징계 절차를 밟은 걸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또 심판부도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지 이것이 정확한 문서유죄라는 것이 그 당시에 알았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는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밝히고 싶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거기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전제가 된 사실 부분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전혀 몰랐었던 사실이 있었다면 사실 그것을 근거로 이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문서가 위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실 수가 있고 사실 별도로 뭐 사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밟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를 강요하는 한마디로 사과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실 그런 절차는 밟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과를 못하겠다라고 계속 했던 거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한 몇 분 더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457번인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도 보내려면 보내라고 막무가내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미 이사 날짜도 잡혔는데 주인이 이러니까 답이 없네요. 내용 증명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가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 있으면 이사해야 하는데 주소 이전은 안 하는 게 낫겠지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된다, 보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이사를 갈 것이라면 한마디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나는 이사를 갈 것이다라는 것을 집주인한테 알리시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그래야만 이제 집주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해서 반환을 할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자체가 무슨 법적인 효력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우체국에 사본이 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것이 명확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 증명까지도 보내고 했는데도 만약에 주인이 전혀 반응이 없이 계속 돈을 안 준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임대차 관련해서
이 본 내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이고 네. 또 반대로 이제 기간이 끝나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도 안 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이제 임대인이 또 곤란을 겪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준다.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입장이겠죠. 한마디로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당신에게 돌려줄 수 있다. 예. 한마디로 이런 취지인 거죠. 예.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바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꼭 주소 이전을 안 하실 필요 없이 요새는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예. 이제는 그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보증금에 대해서 그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택상,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